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저희 중국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근간이 결국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내수인데, 중국 내 소비자들이 전략 경제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서 소비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덩달아 이 중국 경제도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중국 당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출 둔화로 인해서 성장이 정체된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대신에 짠돌이로 변해서 정부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오늘날 알뜰한 중국 소비자들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거대 커피 전문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가격 전쟁을 살펴보면 된다, 그러면서 커피 전문점의 가격 경쟁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근검 전략을 가장 체감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인기 커피 전문점인 루이싱 커피는 스타벅스보다 낮은 가격을 앞세워서 1만 800개의 매장을 내면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체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루이싱 커피를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쿠디 커피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커피 매장은 루이싱 매장 근처에 오픈하면서 가격을 1위안 한 180원 수준 정도 적게 책정하는 전략으로 매장 수를 창업 1년도 안 돼가지고 5,800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쿠디는 루이싱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최소 2년간은 이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점이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실제로 쿠디는 라떼 가격을 9.9위안이라는 파격가로 출발했었는데 최근에는 또다시 8.8위안으로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커피 가격을 두고 인하 경쟁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경기 침체가 소비자들의 지갑 두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 경제가 중국 지도자들에게는 심각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개발업자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던 인프라 지출,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의 불황 사이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국내 소비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홀주 멜버른 모나시 대학교의 경제학 부교수인 허링 씨는 이 중국인들은 실제로 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비에 의존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후베이성의 한 대학 근무자인 천시시 씨는 스타벅스에서 사는 대신에 루이싱과 쿠디 가운데에서 더 싼 쪽에서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 씨는 이어서 그동안 비싼 일본 스킨 토너를 사용했지만 90% 저렴한 중국 브랜드로 바꿨다, 그러면서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브래지어와 속옷 쇼핑을 중단하고 개당 3달러인 무명 브랜드를 선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 씨는 그러면서 경제적 모멘텀이 분명히 약화됐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고 싶은지는 모르지만 돈이 있으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이런 현상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쓰기를 바라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걱정스러운 신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에 제로 코로나 제한을 폐지했을 때 억눌린 수요로 인해서 경제가 반등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러나 심화되는 부동산 위기와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감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지출도 둔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음식 배달업체인 메이터는 지난 8월 투자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 3분기에 테이크아웃 주문 증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소비 지출이 팬데믹 최저치에서 회복되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행 성수기인 6월에 올해 드래곤보트 축제 기간 동안에 이 국내 여행객은 1인당 평균 49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는 작년보다는 8% 높은 수치였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는 14%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 은행 예금은 1조 6천억 달러 증가해가지고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저축 증가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는 중국 은행들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 초에 예금 이자율을 낮췄음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전략경제 모드로 돌입하면서 소비를 줄이니까 이에 부응하는 산업들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할인 쇼핑 웹사이트인 핀도도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률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양대 산맥인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중국판 포브스 부자 명단인 후룬 글로벌 리치 리스트에 따르면 핀도도와 미국 자매 쇼핑 앱인 테무를 창업한 콜린 황의 순자산은 작년 190억 달러에서 올해 31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 회사의 미국 상장 주가는 작년에 거의 60%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달 중국판 X 그러니까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낮아진 지출 해시태그가 유행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중국인들은 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더 많이 저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위드 코로나 전환 후에 처음 맞은 중추절 국경절 황금 연휴인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 기간에 소비 지출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 역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8일간의 황금 연휴 동안에 중국 관광은 눈에 띄게 반등했지만 정작 소비와 주택 판매는 여전히 부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중국 경제의 의미 있는 회복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태국과 같이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는 주변국들은 검소해진 중국 관광객에 적응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황금 연휴 동안에 2019년 대비 4.1% 증가한 약 8억 2,600만 명이 중국 전역을 여행했는데 정작 관광 지출은 1.5% 증가에 그쳤고요. 이는 팬데믹 이전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명품족들마저도 지갑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LVMH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은 17%였는데 3분기에 들어서 9%로 내려앉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기대했던 중국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분기에 일본을 뺀 아시아권 성장률이 34%였는데 3분기에 11%로 급감한 것이 그 방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자크 규현이 LVMH 최고 재무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달 중추절과 국경절이 낀 긴 8일간의 황금 연휴 기간 중국 매출 성장을 기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중국은 세계 명품 시장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점유율이 17에서 19%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중국 내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명품 소비 심리도 차갑게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6일 중국 매체 제일제경은 아주 의미 있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장진 상하이 푸단대 경제학원 원장의 기고문이 그것입니다. 그는 중국이 경제 발전의 뒷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간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촉진이 아니라 수입 촉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현재 투자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또 과잉 투자 후유증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가계지출 점유율이 늘지 못하는 등 수출 촉진 전략과 무역 투자 주도 모델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 원장은 그러면서 이 전략적인 조정을 통해서 수입 촉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중국 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했던 1990년 그리고 2000년대는 수출 진흥, 주도 전략이 통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는 노동집약형 산업발전, 두 머리가 바깥에 있는 모델, 그러니까 원료 구입처와 제품 판매처가 모두 해외인 가공무역 모델을 실시했던 거죠.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 FDI 확대와 외자 기업 장려 등의 특징을 갖는 수출 촉진 전략을 채택했었습니다. 이런 경향에 발맞춰서 지방정부들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산업화, 도시화 속도를 높였던 겁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과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역시 늘었고 90년대 말 중국의 자본 생산성은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는 것이 장 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30년가량이 지난 이제는 경제 전략을 바꿀 때라는 겁니다. 장 원장은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저임금 노동 집약적 산업을 가능케 했던 인구구조 변화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1960년부터 197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을 했고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퇴직 추세는 향후 10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 주도 전략은 안정적 외부 환경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핵심 첨단 기술 제재까지 당하는 상황에서는 지속이 어렵다 하는 것이 장 원장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 확대에 의존하는 수입 촉진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노동시장의 지역별 분절, 시대에 뒤떨어진 취업제도를 개선해서 경제 전체를 국내 사이클에 맞춰야 된다라고 장 원장은 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국내 개혁을 통해서 임금 상승률과 명목 GDP 성장률을 맞추고 국민의 가처분 소득 수준과 구매력을 크게 높여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 원장은 이 산업개혁과 경제구조 전환에 천착해 왔던 학자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연구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이런 장 원장의 훈수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이라도 있었다면 중국 경제가 지금같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